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담당 교사 최유창입니다. 오늘 학부모 연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교육, 인성교육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학교폭력 예방교육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개념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여러 유형의 학교폭력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이 학교 내외에서 대상은 학생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고 학생은 학교에 소속되어 교육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른이 유치원생을 때린다거나 또는 유치원생과 유치원생이 했을 때는 학교라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학교 폭력의 7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체 폭력입니다. 때리고, 가두고, 어디로 데리고 가고, 아니면 또 데리고 가게 하기 위해서 가짜로 유인하고, 밀고, 꼬집고 이런 것들이 모두 신체 폭력에 해당되겠습니다. 언어폭력은 여러 사람 앞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물론 SNS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를 하는 행위, 그리고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을 하는 협박이 언어폭력에 해당되겠습니다. 금품갈취는 돌려줄 생각 없이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이나 문구리 등을 빌린 다음에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등이 주로 나타나고 있고, 강요는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등, 게임 등,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그리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가 있습니다. 따돌림으로는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기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따돌림은요,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그러니까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이 있으며,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행해지는 여러 폭력적인 형태를 말합니다. 가정에서 이러한 학교 폭력을 대처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먼저 가정에서는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징후를 발견했을 때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으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 요청 사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담임 교사 등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는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피해 학생에 대한 징후의 예시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보였을 때 자녀와 심층적으로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거나 학교 생활 및 친구 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거나 갑자기 짜증이 많아지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작은 자극에도 놀라거나 쉽게 잠을 들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자주 가거나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부과되거나 또 스마트폰을 보는 자녀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을 때 학교폭력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에는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만지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에게 혼자만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당하고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온라인 기기의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거나 부모가 자신의 정보통신기기를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 경우, 온라인에 접속한 후 문자 메시지나 메시지를 본 후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해 보이는 경우, SNS의 상태 글귀나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뀌는 경우, 컴퓨터 혹은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의 자녀 이야기나 소문을 알고 있거나 자녀가 SN 계정을 탈퇴하거나 아이디가 없을 때 사이버 폭력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학교 폭력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학부모님들의 바람직한 역할입니다. 학부모님은 먼저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시고 자포자기 심정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학생들에게 부모님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폭력에 대해 회피하거나 떠넘기지 마십시오. 네 탓이다, 누구 탓이다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현상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공감적 지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학교와 담임교사에 대한 신뢰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징후가 발견되어 학교에 알려주시게 되면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학교폭력을 처리하게 됩니다. 먼저 신고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에서는 사안을 조사합니다. 서면 조사, 그리고 목격자 조사,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하게 되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전담기구에서 심의하도록 됩니다. 이 심의하는 내용은요, 이 학교폭력의 내용이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정도의 심의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의 자체 해결에 부합하다 한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관련 학생에게 안내를 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학교장 자체 해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장 자체 해결의 요건을 미충족한다거나 또는 조건에는 충족되나 학교장 자체 해결하기를 희망하지 관련 학부모나 학생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치 내용을 학교에서는 이행하게 되는 겁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에서는요, 먼저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가? 총 4가지 요건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먼저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또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가 되어야 되고요.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또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는요, 1호부터 6호까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5호가 아예 비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삭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 조치는요, 1호부터 9호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입니다. 먼저 아동학대 개념입니다. 아동학대란 18세 미만의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범죄는요, 상해 폭행, 특수폭력, 폭행치사,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약취, 협박,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중강간, 중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매체,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등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개념을 보면 먼저 아동이 신체 고통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도 아동학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동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행위 역시 아동학대입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강요된 행위입니다. 아동의 복지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가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되겠습니다. 아동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훈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방금 들었던 아동학대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고민에 대한 대답은 합리적 다음을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리적 훈육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이런 훈육은 하지 않으면 되겠죠. 먼저 아동의 행동에 대한 화난 상태나 복수를 하기 위한 상태에서 체벌을 하는 것은 옳지 않겠죠. 아동이 한 행동의 대가로 아동을 때리는 것 역시도 합리적 훈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동이 고의성 없는 실수에 대해 모욕적, 경멸적, 비난, 비아냥 등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이나 신체적 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동을 아이 한 명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교육입니다. 청소년 자살의 특징입니다. 발달 단계상 자살 시도율이 높은 시기입니다. 계획적인 경우보다 충동적인 경우가 많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분명한 자살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동반 자살 및 모방 자살 가능성이 있고요. 죽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 우울증이란 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 자살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은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표현을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언어적 표현입니다. 자살과 죽음에 대하여 말하거나 농담을 하거나 무력감과 절망감을 호소하고 죽음이나 자살 사이트에 심취한다면 주의 깊게 아동과 더 주의 깊은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비언어적 표현으로는요. 약이나 위험한 물건을 모아서 감춰두거나 자살에 관련된 낙서나 글을 쓰는 행동을 한다거나 의미 있는 소유물을 정리한다거나 유언장 작성 등을 한다거나 또 여행을 떠날 것처럼 주변 정리정돈을 하고 조퇴, 지각, 무단 결석 등이 잦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데요. 먼저 부모님들이 갖춰야 할 태도로는 자녀들에게 충고를 강요하지 않고 비판하기에 앞서 경청하고 이해해주며 의사소통의 연락망을 계속 열어놓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가지며 학생이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녀들의 자살 생각에 대해 개방적으로 질문하고 다양하고 긍정적인 대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태도로는 혼자 두지 말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행동 보이시지 말고요. 문제를 무시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충격을 받거나 부모님이 당황해 하시면 안 되고 자살에 대해 도덕적인 논쟁을 도덕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런 논쟁을 하지 말아 주시고 비판, 충고, 설교하지 말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그냥 막연히 대하는 것은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은 사례별로 이럴 때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나면 욕부터 하는 아이에게는요. 당황하거나
과민 반응은 금물입니다.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나쁜 말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뭐든지 여기서는 항상 나오는데 부모님이 모범이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화가 났을 때 유혹을 고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거짓말을 자제할 때는 올바른 채팅 언어 사용 지도하고 거짓말을 따끔히 정직한 말에는 큰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정직한 언행 실천 부탁드립니다. 짜증만 자꾸 내는 아이에게서는 정말 힘든 일인데 부모님의 인내심이 우선돼야 합니다. 아이가 원할 때 챙겨주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고요. 행동의 결과보다 과정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부모 욕심과 기대는 금물이고 스스로 문제 해결의 시간을 갖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는 잘못 없어요. 남 탓을 많이 하는 친구의 경우에는요. 아이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고 잘한 행동은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아이들의 생각을 먼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스스로 친절과 이타심을 본을 보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티격태격 자주 다투는 아이의 경우에는요. 아이가 싸우는 목적을 먼저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싸웠다고 해서 강압적인 방법과 훈계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 분풀이를 대신할 적절한 대안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한 행동은 강화해 주시고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대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일을 남에게 미루는 학생은요. 아이에게 집안일 참여를 권유시켜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시킨 만큼 보상이 따른다라는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고 언제 할지 미리 계획하도록 하고 지시와 요청의 차이를 알도록 교육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최고인 아이에게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이의 칭찬은 조금 자제해 주세요. 또 다른 아이를 헐뜯는 칭찬은 지양하고 생활 습관과 관련된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능력에 대한 칭찬이 아닌 바람직한 생활 습관과 관련된 칭찬을 해주시고 아이에게 단련의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잘못이 있을 땐 단호하게 꾸중해 주시고 자만과 관련된 여러 생각거리를 한번 같이 아이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초등학교 교육과정 담당 서화정입니다. 지금부터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근절에 대한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교육 정상화법이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개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먼저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선행교육은 주체가 교육 관련 기관입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의미합니다. 선행학습의 주체는 학습자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의 일부가 학교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2019년 3월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중 초등에 해당되는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놀이, 활동, 음성 언어 중심의 영어 관련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각 기관에서 여러 가지 책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두 번째, 교과협의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으로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 선행교육 예방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한 수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부모의 책무입니다.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행사 및 학부모 활동, 예를 들어 수업 공개의 날, 학부모 회의 등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녀가 학교 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Q&A입니다. 학생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선행학습 금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것까지 금지하지 않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으로 선행학습이 금지되면 학교 내에서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한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때 해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나도 같이 놀고 싶다. 내 아이를 남보다 앞서 선행학습 시키지 않아 불안하신가요? 과도한 선행학습은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 제때 해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공교육 정상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시험에 출제하고 고등학교 입시 및 대학별 고사도 선행 출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행복하게 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방과 후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주말에는 휴식을 통해 집중력을 높일 수도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아이는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행복한 제때 학습. 처음 한 발이 우리의 교육,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공교육 정상화의 약속. 교육부가 함께합니다. 싫어. 싫단 말이야. 수혁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싫다는데 왜 자꾸 그래? 오늘 추우니까 긴 바지 입어. 싫어. 반바지 입을 거야. 오늘 엄청 춥대. 이민호, 나 아침부터 왜 그래? 저 죽을래? 너희는 또 싸우니? 왜 그러는데? 엄마, 얘가 내 머리띠 가지고 장난쳐. 내가 언제 장난쳤어? 잠깐 만졌지. 누나 걸로 장난치지 말고 돌려줘. 엄마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술 좀 먹자. 아야, 내놔. 같이 좀 먹자고. 아야, 쏟아진단 말이야. 네, 나도. 너네들 진짜 왜 그래? 선생님, 애들이 주의 거 가지고 장난쳐요. 혼내주세요. 친구 걸로 장난치지 말고 얼른 돌려줘. 줄라 그랬어요. 쌤은 맨날 나만 가지고 그래. 얘들아, 그만하고 자리에 앉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본 영상 어떠셨습니까?
집에서 부모가 겪는 고충과 학교에서 선생님이 겪는 고충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정에서 겪는 학부모님의 고충만큼이나 선생님의 고충이 크고 최근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증가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무엇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을 국가와 학부모로부터 위임받아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전인적인 교육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가 선생님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교권은 선생님이 학생과의 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교육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생님의 지위와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휘법입니다. 선생님의 지위와 교육활동 보호를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행위는 최근 4년간 평균 2,500여 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로서 선생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실제 발생 건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해폭행, 성범죄 관련 행위와 같이 심각한 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는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에이! 폭행 및 상해, 내가 이 학교를 때려 엎어버려야지. 고소당하고 신문에 나와야 근데 정신 차리겠어요? 협박, 모욕, 명예훼손, 당신이 그게 할 소리야! 손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 내일 준비물 있는 거 까먹지 말고 꼭 챙겨오고.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야?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요. 좀 줄여주세요.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내주세요. 우리 애 좋은 대학 가야 돼요. 평가 좀 좋게 써주세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하는 행위, 그 외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서미향 교장 선생님 그리고 이나영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싶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교장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수업은 당연하고요. 학생 상담이나 행정 업무까지 일이 아주 많습니다. 네. 글쎄요, 이 학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는지 잘 알고 계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의 일과를 저희가 재구성해 봤습니다. 영상 보고 와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시죠. 저는 중학교 선생님입니다. 저의 하루는 아침에 아이들 등교 지도를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교실로 돌아와 전달 사항을 전달하고 출석 체크를 합니다. 준비한 수업 준비물들을 가지고 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쉬는 시간에는 교감 선생님께 결석 학생 보고를 하고 교무실에서 발생한 학급 사안에 대해 협의를 합니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학생 과제물 확인, 수업 자료 체크, 인터넷 연수 듣기, 학부모 예약 상담을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학생 질서지도, 청결 및 자리 안내 등을 하다 보면 금방 다시 오후 수업 시간이 됩니다. 오후에는 좀 지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느덧 종례 시간이 되죠. 가정통신문을 나눠주고 청소지도까지 한 후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교직원 회의 등 협의를 하고 학부모와 전화상담, 수업 준비 등을 한 후 퇴근을 합니다. 이렇게 바쁜 하루가 저의 일상입니다. 와, 저도 학부모지만 저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지 미처 몰랐어요. 참 바쁘시군요. 네, 특히 코로나19 상황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수업,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든지 또는 아침, 저녁, 점심으로 발열 체크, 자가 진단 확인, 출결 확인, 점심시간 관리까지 선생님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업무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일상 중에서 갑자기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을 했다. 당연히 뭐 심리적인 압박도 받으시겠지만 우리 선생님들께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교육활동 중 특히 수업 시간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됩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하면 선생님이 받게 되는 심리적,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업 결손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피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장면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이 정서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정적인 태도를 습득하게 하는 등 비교육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돌이켜보면 뭐 내 아이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본 다른 학생들까지도 분명히 악영향을 미친다. 이거 좀 명심을 해야 되겠군요. 자, 그래서 2019년에 개정된 교원지휘법에서는 이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조치가 훨씬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2019년에 교원지휘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교육활동 침해행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퇴학 조치까지 가능합니다. 또 학생이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학생의 보호자까지 이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요. 학부모님께서 이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말씀하신 것 외에도 좀 신설된 내용들이 보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할청이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도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교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보호조치 비용은 원칙적으로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을 해야 하고요. 필요시에는 관할청이 우선 부담을 하겠지만 이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 주된 내용들을 뭐 설명을 들어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전히 궁금한 점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질문을 한 분 한 분 저희가 받아봤고요. 이 자리 통해서 두 분께 좀 답을 바로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학부모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일이 교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나요? 궁금하시겠는데요. 부모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과연 교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나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학교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와 선생님의 상황에 따라서 그 의견을 전부 다 들어드릴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학교와 선생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부모께서 학교에 너무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시는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또 질문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학교를 방문해서 선생님과 상담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습니까?
네, 당연히 선생님께 먼저 미리 연락을 드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잡으신 후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학교의 행정실이나 교무실에서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 간혹 학교를 불쑥 방문하시게 되면 학부모님들께서도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요. 선생님께서도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퇴근 후에 선생님께 문자나 전화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퇴근 후 시간은 선생님들께서 다음날 수업을 위해 준비하시거나 휴식하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급박한 사안이시거나 아니면 사전에 상담하기로 약속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날 업무 시간에 연락을 주시는 게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교장 선생님께서 답을 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선 아동과 청소년의 특성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의 말이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그 본능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선생님 험담을 한다거나 또는 바로 전화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먼저 아이의 다친 마음을 잘 들어주시고 후에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서 자초지종의 내용을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아이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분명 아이의 시선에서 눈높이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이 있으니까 일단 객관적인 부분도 다 판단하신 후에 고려를 하셔도 늦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학부모님들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도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직접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학부모님들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방법으로는 첫째, 가정통신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자녀의 학교 생활을 이해하고 설문에 응답함으로써 학부모의 의견을 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 알림이를 활용합니다. 학교 알림이를 활용하면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어 학교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건데요.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돼 활동하거나 회의록을 통해 심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학부모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공개 수업에 참여해 교육활동을 참관하며 학생의 학교 생활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부모 총회 및 각종 부모 교육 참여하기, 학부모 상담 주간 활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네, 이 자녀를 사랑하고 바르게 성장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과 또 학생을 아끼고 학생의 바른 성장을 돕고자 교육하는 선생님의 마음은 서로 같지 않겠습니까? 가정은 학생을 위한 또 하나의 학교이고 또 학교는 자녀를 위한 또 하나의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또 선생님의 인권과 교육권이 같이 존중되는 학교, 이 학생과 선생님이 신뢰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두 분과 함께 해주셨는데요. 서미양 교장 선생님, 그리고 이나연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께도 인사드리면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